비는 저녁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이 집안의 침묵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모두가 그 안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지선은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손등 위로 주름이 유난히 선명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손이었다. 도연이 말했다. 지금 연면 되는 거죠? 묻는 말이었지만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소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봉투에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자기 차례가 아니라는 사람처럼. 연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께서 정신이 또렷하셨을 때 직접 맡기셨습니다. 지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도연이 봉투를 끌어당겼다.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어머니,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도연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하실 말 없으세요? 지선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은 늘 그랬듯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없다. 짧은 대답. 소정이 낮게 말했다. 그럼 다 같이 보죠. 봉투가 열렸다. 유언장이었다. 이름들이 차례로 적혀 있었다. 박만호, 김지선, 박도현, 박소정, 그리고 마지막 줄, 박선우. 지선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은 것처럼 가슴이 굳었다. 지워진 흔적도 망설인 자국도 없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이건 소정이 비율을 확인하며 말했다. 꽤 오래전에 작성된 거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이 집안에서 가장 시끄러웠다. 안방에서 만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알았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차례가 자기라는 것을. 유언장이 다시 접혔을 때 거실에는 종이보다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낸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선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채였다. 손가락 사이로 작게 굳은 힘줄이 느껴졌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선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제는 말씀하셔야 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다. 소정이 거들었다. 우리가 몰라야 했던 이유가 뭔지요? 지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좁은 병실, 하얀 커튼, 울음을 삼키던 젊은 여자의 얼굴. 지선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그 아이는... 말이 거기서 멈췄다. 숨을 한 번 더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선우의 눈이 그제서야 지선을 향했다. 처음으로 흔들림이 스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유언장을 바라보았다. 그땐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도망이었겠지. 소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우리는요? 지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희는
몰라야 했으니까. 그 말은 변명이었고 고백이었고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이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짧고 거칠고 이전보다 훨씬 깊은 소리였다. 연희가 급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여르신. 잠시 후 연희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멈췄다.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면 아까 꺼내지 못한 말들을 다시 삼켜야 할 것 같았다. 선우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 말해도 되는 거죠?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짧은 대답이었다. 아직은. 그 말이 끝나자 안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연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다급해졌다. 가족분들, 잠깐만 들어와 주세요. 지선은 그제서야 천천히 발을 옮겼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이 문을 넘으면 말하지 않은 이유보다 말하지 못한 시간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안방의 공기는 눅눅했다. 양냄새와 젖은 이불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만호는 침대 위에서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숨이 이어졌다 끊기기를 반복했다. 숨이 들어올 때마다 어디선가 얇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목젖 아래쪽이 안쪽에서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지선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다가가지 못했다. 조금 전 거실에서 꺼낸 말들이 아직 목에 걸려 있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있을 수 없었다. 그 말이 마치 자기 혀를 잘라낸 듯 입안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도현과 소정이 뒤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은 침대 쪽을 보면서도 만호만 보지 않았다. 그 시선은 계속 지선과 선우 사이를 헤맸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 재는 사람들처럼. 연희는 침대 반대편에서 조용히 산소포화도기 첨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손놀림은 침착했다. 그러나 그 침착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선우는 문 가까이에 서 있었다. 이 방에 들어온 걸 후회하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발끝은 아주 미세하게 뒤로 빠져 있었다. 가까이 가면 자신의 존재가 죄가 될까봐. 만호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한 번, 두 번. 기침이 아니라 몸 전체가 뒤집히는 소리였다. 연희가 낮게 말했다. 가족분들, 가까이 계세요. 그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이었다. 지선은 그제야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만호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가벼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래된 종이를 쥔 것처럼 가볍고 차가웠다. 만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렸다. 초점이 흔들리다가 지선을 지나 선우에게 걸렸다. 그 시선이 닿은 순간 선우의 목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삼키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삼킨 게 분명했다. 만호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왔구나. 거의 숨에 섞인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줄어든 것 같았다. 도현이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만들었다. 아버지, 정신 드세요?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힘이 남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다. 소정이 고개를 돌려 지선을 봤다. 눈빛이 차갑게 고정됐다. 어머니,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소정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앞에서도 끝까지 말 안 하실 거예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고백을 강요하는 판결이었다. 지선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만호의 손이 그 힘에 잠깐 반응하듯이 미세하게 떨었다. 그때 만호가 다시 숨을 몰아쉬었다. 연희가 침대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만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선을 바라봤다. 지선은 그 시선을 알아봤다. 부탁이었다. 미안함이 아니라 부탁. 만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지선아. 그 이름이 너무 늦게 불렸다. 지선은 대답 대신 손을 더 꽉 잡았다. 만호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지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미안함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도현이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대체 왜? 도현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끝내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 걸 알기 때문이었다. 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있었다. 왜, 이제야? 그 말은 원망이기도 했고 기도이기도 했다. 선우는 스스로도 어느 쪽인지 몰랐다. 만호가 선우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말하지 마. 그 순간 지선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말이 선우에게 하는 말인지 지선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연희가 침착하게 시간을 확인하듯 말했다. 호흡이 더 약해지셨어요. 소정이 선우를 향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말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어?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자신이 정말 무언가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지선이 입을 열었다. 방금까지의 침묵이 그 순간 깨졌다. 그만해.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은 지금까지 지선이 한 말 중 가장 단단했다. 도현이 낮게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다. 이제 와서요? 지선은 도현을 보지 않았다. 만호만 바라보았다. 당신들한테 줄 말이 없어서 숨긴 게 아니야. 목소리가 아주 조금 갈라졌다. 그 갈라짐이 오히려 진짜였다. 말하는 순간 다 끝날까봐. 소정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말한 거예요? 지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만호의 눈동자를 엄지로 한 번 쓸었다.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듯이. 만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다. 숨이 한 번 길게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방안이 순간 정지됐다. 연희가 지선의 손목 쪽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금 시간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끝까지 말해버리면 진짜가 되니까. 지선은 만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이 모든 걸 잃는 것 같았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소정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선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자기 존재가 누군가의 죽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같아서. 그리고 그때였다. 연희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연희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빛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지선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연희는 화면을 끄고 아무 일도 없었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지선은 어친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다. 지선은 아직 울지 않았다. 울면 끝날 것 같아서. 대신 아주 낮게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구나. 만호의 죽음은 울음보다 먼저 절차를 불러왔다. 연희가 제일 먼저 움직였다. 침대 옆에서 물러난 그녀는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다. 사망 시각은 지금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 말이 마치 오래 준비된 문장처럼 흘러나왔다. 지선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도현은 방안을 한 바퀴 훑었다. 아버지가 누워있던 침대, 산소통, 연희의 손, 그리고 선우. 이제 확인해야 할 게 많겠죠? 도연이 낮게 말했다.
소정이 곧바로 이어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더 미룰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은 애도의 끝이자 계산의 시작이었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선의 눈이 그제서 연희에게 향했다. 언제부터? 연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몇 년 전부터요. 그 몇 년이라는 말이 지선의 가슴을 눌렀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도현이 비웃듯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네요? 선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사람의 손이었다. 소정이 선우를 향해 말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네요. 뭘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당신이 얼마를 가져갈 사람인지.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선이 그제서 입을 열었다. 그만해.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도연이 연희를 봤다. 유언장,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연희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너무 짧았다. 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선이 일화에서 봤던 그 닳고 헤어진 봉투와 똑같은 종류였다. 봉투가 열렸다. 서류가 꺼내졌다. 도연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었다. 소정은 한 줄 한 줄을 정확히 읽었다. 그리고 둘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이게, 도연이 낮게 말했다. 전부입니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뜻입니다. 소정이 비율을 확인하며 말했다. 선우 씨에게 대부분이네요.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방 안에 오래 남았다. 도연이 종이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지선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지선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도연이 말을 잘랐다. 아버지는 우릴 버린 겁니까? 선우가 그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선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이 떠올랐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사실에 가까웠다. 소정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가져간 거네요?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지선이 갑자기 말했다. 그 돈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도연이 웃었다. 그래서 더 문제죠. 그때 연희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지선도 봤다. 화면에 뜬 이름, 선우. 지선의 시선이 연희에게 꽂혔다. 왜? 연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도연이 즉각 반응했다. 지금. 연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박선우 씨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정의 눈이 번쩍였다. 어디서? 연희가 말했다. 송금 계좌 관리 때문에. 지선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돈을 둘이서.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조작은 없습니다. 단호했다. 다만 연결은 있었습니다. 선우가 그제서 말했다. 난 아버지가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소정이 냉소했다. 참 편한 위치네요. 지선은 그 말을 들으며 갑자기 깨달았다.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다는 것을. 돈을 가진 사람도, 버려진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모두 패배자라는 것을.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풀고 있었다. 우린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네요. 소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 말은 지선을 향한 마지막 판결이었다.
지선은 그제서 울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받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와 침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짐은 많지 않았다. 도연의 가방 하나, 소정의 작은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다. 집안에는 아직 만호의 체온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을 붙잡는 사람은 지선뿐이었다. 도연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장례는 필요한 만큼만 하죠.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울렸다. 소정이 거들었다. 형식만 갖추면 돼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끝났다는 말이 사람보다 먼저 집을 떠났다. 지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붙잡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럴 권리가 이미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선우는 거실에 서 있었다. 짐도 없고 나갈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도연이 마지막으로 선우를 봤다. 당신은 여기 남을 겁니까? 질문이었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선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직은요. 소정이 냉정하게 웃었다. 그럼 이 집도 같이 가져가세요. 그 말에는 축하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완전히 잘라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도연은 지선을 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시선을 피했다. 문이 닫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 집에서 가장 또렷한 소리였다. 지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 집은 사람이 떠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실에는 지선과 선우만 남았다. 둘 사이에는 유언장이 있었다. 접힌 채로 다시 열릴 일 없다는 듯. 선우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일 아니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네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선우는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선은 천천히 말했다. 알아.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서 더 무겁겠지. 선우의 손이 가방끈을 다시 움켜쥐었다.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지선이 말했다. 아니. 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여긴 네가 받아야 할 곳이 아니다.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판결에 가까웠다. 여긴 지선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평생 도망친 값으로 남겨진 감옥이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선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죄까지 이어받을 필요 없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쳐가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다. 선우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았다. 지선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유언장도 사진도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채. 그 모습은 승자도 패자도 아니었다. 그저 끝까지 남은 사람이었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침의 빛이 마루 끝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창은 열려 있었지만 빛은 문턱에서 멈춘 듯 집 안으로 깊이 스며들지 않았다. 지선은 혼자였다. 식탁 위에는 어제 그대로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식지 않은 차는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지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만호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자리. 이불은 정리되지 않은 채였고
베개에는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지선은 그 자리에 잠시 앉았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 불쑥 떠올랐다. 젊었을 적에 병원 복도.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자신. 아이는 울지 않았고 지선도 울지 않았다. 그때는 울면 안 되는 줄 알았다. 조금만 참으면 돼. 그 말을 아이에게 했는지 자기 자신에게 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지선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실로 돌아온 지선은 유언장이 들어있던 서랍을 열었다. 유언장은 이미 없었다. 연희가 정리해 갔을 것이다. 혹은 가져갈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종이 한 장조차 지선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 지선은 놀라지 않았다. 선우였다. 짐은 없었다. 마치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선우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다. 여긴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지선이 말했다. 처음부터 그랬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가로가 빛이 닿지 않는 마루를 보며 말했다. 말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선우의 숨이 조금 흔들렸다. 그럼 저는요? 지선은 천천히 돌아보았다. 너는 살아야 했으니까.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전 받은 것보다 버린 게 더 많아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전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지선은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게 제일 어렵다. 문이 닫혔다. 이번엔 정말로 아무도 오지 않을 문이었다. 지선은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거실, 안방, 부엌. 모든 공간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은 지선 하나였다. 지선은 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지도 숨기지도 선택하지도 않았다. 집은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 지선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은 벌이 아니라 증인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누구를 버렸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해가 조금 더 기울었다. 지선은 문득 중얼거렸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